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던 암호화폐 연일 추락하고 있죠. 가격 이야기입니다. 그 시세는 최고 때보다 몇 배 이상 줄었습니다. 거품이 꺼진 거다. 이제 실체가 없는 돈에 대한 기대 끝났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당국의 규제와 압박 때문에 단지 눌려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기반은 계속 발전시키되 지나친 투기와 또 불법, 또 어둠의 자금 같은 것들은 잘 막아야 한다. 이런 취지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금융 ICT 융합학교장 맡고 있는 오정근 교수 연결해서 첫 번째 인터뷰에서 이야기 확인해 봅니다. 정부의 물가관리 목표치는 대략 2% 정도입니다. 1년 동안 물가가 2% 수준 안에서 잡히면 잘 관리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들으시면서 좀 이상하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요즘처럼 추울 때 비싸진 채소 가격은 이것과 거리가 멀고요. 또 이런 물가보다 6배 이상 비싼 물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육아 물가입니다. 단지 양육비, 양육 부담이라고 말할 때와는 다른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진 건데요. 국무총리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밝힌 자료입니다. 해당 자료 연구 책임자 전화로 연결해서 어떤 이야기인지 알아봅니다. 경제수사대 오늘도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연결해서 다양한 불법 금융 사례 알아보고 또 대응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2018년 2월 7일 수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자,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사실 경제면의 단골 주제였습니다. 경제적인 이야기 또 이 금융 규제, 금융 흐름 이런 부분들을 봤는데 요즘은 사회면에 등장합니다. 투자에 비관한 분들 이야기가 종종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 한 달 만에 4분의 1로 떨어졌고요. 주요국이 전방위로 암호화폐 시장을 옥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수도로 만들겠다. 비트코인 암호화폐 수도가 되겠다라는 야심은 있지만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우리는 좀 더 강력한 규제 일변도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법제화까지 추진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좀 급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한국금융 ICT 융합학회장 맡고 계시죠. 건국대학교 오정근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가격 위주의 관심사로 사실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최근 굉장히 출렁이면서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으로 평가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제 생각으로는 지난 12월에 급등한 것이 좀 지나치게 올라간 측면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에 2009년도에 개발된 이후에 첫 발행 이후에 거의 거래가 안 되다가 작년에 이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오면서 일본도 이제 화폐를 인정한다든지 혹은 미국에서도 선물 시장에 상장 이런 게 나오면서 급등을 하게 했는데 네네. 이런 급등 과정에서 약간의 오버슈팅이라고 하는 과도한 상승이 있었어요. 네. 그런 상승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국의 규제라든지 이런 걸 계기로 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제가 보기엔 또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가격이 오버슈팅이 조정되는 물을 넘어서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나친 투기 양상으로 치솟아 올랐다가 또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상황. 이 자체를 말하려면 사실 도대체 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지난 투기 논란으로 뜨거울 때도 사실 정확한 개념 정의로도 좀 접근이 부족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이거 네. 자산으로 보는 곳 또 지급수단으로 보는 곳 이것도 저것도 아닌 곳 화폐로 보는 시각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법제화를 지금 이제 국회에서 시도하고 있는데 하려면은 그리고 또 과세도 이제 하려고 하는데 과세나 네. 법제화를 하려면은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개념 정의가 되어야죠. 네네.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나 일본 아니면 미국의 CSPS라고 주은행 감독 협의체에서는 네. 법정 화폐는 아니지만은 네네. 지급 결제 기능과 가치 저장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미국에서는 회계 단위로도 쓸 수 있는 화폐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이제 과거에 금속화폐에서 법정화폐로 넘어갔다가 이건 여기까지는 아날로그 화폐고 네. 디지털 혁신 시대를 맞이해서 등장한 디지털 화폐다. 네. 그것도 미국의 하버드대학교의 케네스 로우프라는 유명한 학자도 디지털 커런시다 이런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화폐
화폐, 디지털 화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기술적 측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기술적 측면과 그 성격의 규정이지만 사실상은 굉장히 이 자산 증식에 대한 꿈을 안고서 뛰어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명제 얘기가 나왔거든요. 지금 이제 가상 거래도 가상 계좌를 만들기도 굉장히 정부가 어렵게 막아놓은 상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종의 그 과도한 투기는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인 분석으로는 지금의 가격이 어느 정도 시장 가격에 근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동안에 작년 4월 전까지 일본이 이것을 화폐로 인정하기 전까지는 거의 거래가 안 되다가 네네. 근데 지금 통하고 있는 모바일폰 아무 용도가 없으면 10,000원 주기도 아까운 거죠. 그러나 네. 모바일폰을 이런 기능을 사용하면서 100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작년에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작년 4월까지는 거의 시세가 형성이 안 되다가 이제 시세가 형성이 되면서 이게 돈이구나 하고 하면서 가격이 급등을 한 측면이 있었고요. 네. 그러나 그것이 오버슈팅 현상과 이런 걸 거치면서 지금은 정도 시장 가격에 건적을 하고 있고 이제부터는 이제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사실은 이 규제도 조심스러웠던 게 이 규제를 하는 순간 정부도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부분이 생겼던 건데 일종의 좀 안정화 혹은 제도화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300만 명이 지금 거래에 참여하고 있고 네. 하루 거래액도 6, 7조 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 실체는 존재하는데 무시하는 정책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전 세계에서 약 1,500여 개의 코인이 개발되어서 전 세계 거래 시장만 8,000개가 넘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24시간 가동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은 영세 거래소들이 난립을 하면서 영세 거래소로 네. 고객을 유치하려고 위험하게 하니까. 네, 해킹 일본도 이번에 있고요. 코인체크가 해킹을 당했는데 맞습니다. 이게 보면 일본에 15개 등록업체에 포함이 안 된 업체였어요. 역시 관리가 안 된 업체에서 관리가 안 된 업체예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그냥 무시하고 계속 놔두면은 네네. 관리가 안 되면서 투자자 피해가 속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빨리 이걸 제도권으로 편입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말하자면 필요한 규제는 해야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하면서 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직 이게 사실 시작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입장에서는 어떤 특정한 입장을 지지한다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본질을 봤으면 한다라는 측면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인터뷰를 드리고 있는데요. 교수님,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필요한 규제들을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증권에 비유해서 좀 설명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선물 거래도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지금 정확히 기술백서라든지 이 개념도 모르고 그냥 돈 이러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좀 이를테면 증권처럼 일종의 교육 시간을 이수하게 하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 거래소를 일본처럼 일정한 해킹 방지 시설이나 이런 능력을 갖춘 거래소를만 거래하도록 인정을 해야 되고요. 네네.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아무거나 그냥 묻지마 투자식,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식이고 투자하거든요. 사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여러 코인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네. 코인들에 대한 공시 기능 이런 코인은 이러한 내용을 갖고 있다. 네. 사실 텍스를 보기도 일반 투자는 힘들어요. 네네.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 평가하는 회사들을 좀 정부에서 지원한다든지 혹은 육성해서 일종의 주식 같은 거 할 때도 여러 주식 상장을 하려면 평가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좀 공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생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무조건 나중에 투자자들이 큰 피해가 나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 전에 그 두 가지. 그래서 안정 기능, 두 번째로는 코인에 대한 공시 기능 강화 이 두 가지를 빨리 마련해 주는 것이 큰 사고를 예방하는
길이다. 그리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법제화 논의가 활발하니까요. 이런 얘기들도 좀 포함이 물론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더 좀 정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호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안정된 규모의 거래소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교육 부분, 뭐 주식 투자 중에 일부도 교육을 이수해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 앞서 똑같은 얘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거래소 얘기도 마찬가지고 결국 또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게 기존의 금융 시스템, 즉 기존의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로의 환전이라고 표현할까요? 이렇게 변화가 없으면 쓸 수 없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이 자체 실체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좀 다시 대두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지금 이제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암호화폐들이 혹은 가상화폐라고 합니다만 네. 이런 화폐들이 실제로 이제 뭐 작년부터 이제 거래가 되기 시작한 거니까 네. 아직은 일찬하지만은 상당 부분 이제 벌써 받아주는 가게들이 많이 늘어나고요. 네. 여행사도 받아주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이제 홈쇼핑에서도 받아주기 시작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미국에서는 이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금융 계정도 갖고 있지 않은 네. 너무도 어려운 계층들에게 그런 그분들에 대해 모바일폰을 갖고 있거든요. 모바일폰을 네. 통해서 비트코인을 송금을 해서 그런 그 금융 소외계층에 도움을 주는 후원 사업도 일어나고 있고요. 네. 지금 다각적인 용도로 활용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지금 한국금융 ICT 융합학회장을 맡아서 좀 이끌고 계신데, 코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지 혹은 저작권 관련해서 코닥코인을 준비 중입니다. 뭐 거의 많이 소개가 됐고요. 또 이 네,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는 또 텔레코인. 이게 지금 정확히 개념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히 저작권 문제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이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도 될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게임 회사에 게임을 다운받아서 게임을 하려면은 네. 구글 플레이나 애플 스토어에서 다운받아야 되거든요. 중개가 그러면 필요하죠. 다운받는 네. 금액의 매출액의 30%가 구글이나 애플로 갑니다. 아, 네. 그게 왜냐면 구글이나 애플이 이제 인터넷 1세대로 성공한 독과점 기업인데 여기서 매출액의 30%를 가져가는데 만약에 게임 코인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그런 중간 기관이 필요 없이 게임 사용하는 사람들과 우리나라 유명한 게임 업체들이 바로 거래를 하면은 네. 그만큼 가격을 3% 낮게 거래해도 되는 거죠. 네.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존에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는 그런 기관들은 다 반대를 해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반대를 넘어설 수 있느냐 네. 하는 것이 이제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중개 역할을 하는 또 지불과 공급의 어떤 여러 가지의 역할을 담당했었던 사람들 기관 혹은 회사 입장에서는 반대가 클 수밖에 없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또 이 가격 추이보다는 또 어느 정도는 안정화돼가고 있는 추세에서 새로운 변화들 저희가 궁금할 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 ICT 융합금융학회장 맡고 계시죠. 건국대학교 오정근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 프로그램의 귀를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참여 가능하고요.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YTN 뉴스 생중계를 통해서는 북한 응원당 방문 소식과 또 화면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평창으로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오늘 주제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남북관계는 지금 올겨울 이 서베리아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서울의 기온 영하 10몇 도 이하로 계속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남북관계도 사실 그랬죠.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좀 이런 부분들이 영상의 기온으로 좀 봄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기대는 있습니다만 아직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003년, 2007년 두 번 도전 끝에 올림픽 개최지 따냈습니다. 평창인데요. 1988년 하계올림픽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올림픽 개최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2018년 2월 9일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말이죠. 부터 2월 25일까지 강원도 평창군과 강릉 일대에서 열리는데요. 90여 개국 2,900여 명의 선수들이 참여해서 동계올림픽, 동계스포츠의 장을 겨루게 됩니다. 북한도 참가하면서 전 세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은 남북 단일팀 이야기도 나왔죠. 공식 슬로건이 패션, 커넥티드, 하나된 열정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문화, 기술, 게다가 안보의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까지 해결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을까요? 국민적 관심사는 모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주제는 평창 동계올림픽입니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한 개 듣고요.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현재 시각 오후 3시 26분 막 지났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2대12 권소연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이 암호화폐 가상통화의 흐름이 좀 달라지고 있다 인터뷰를 오정근 교수랑 했는데 살짝 또 반등하기도 했네요. 네, 오늘 가상화폐 거래소 빅감 들어가서 보니까 일제히 위로 향하는 이제 빨간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 대부분의 가상화폐가 20% 안팎의 두 자릿수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출렁출렁거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동안 워낙 급락했던 폭이 컸으니까 그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비트코인만 봐도 지난달 초에 1,500만 원까지 갔었던 게 최근에 700만 원이 깨지기도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800만 원을 회복한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해외에서 날아오는 신호식도 좀 있었는데요. 네. 미국 상원이 청문회를 열었는데 가상화폐 테더를 이용해서 시세를 조작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터라서 이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관심이 좀 집중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날 테더와 관련된 언급이 없었고 오히려 당국자들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네네.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의장이 이제 말하기를 20대, 30대 젊은 층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에 푹 빠졌다. 정부가 이를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어쨌든 반등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각국이 규제 수율을 높이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유럽 중앙은행 총재도 지난 5일에 디지털 화폐를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매우 위험한 자산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했고요. 국제결제은행 총재도 디지털 화폐를 좀 감시해야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앙은행들과는 좀 반대편에 있는 것 같은 이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 앞으로 어떻게 또 융합될지 규제 안에 들어올지 궁금해지네요. 제조업 공급을 봤더니 역대 최대폭으로 줄었다고 하네요. 네, 4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 보니까 1년 전에 비해서 3.3% 감소했는데요. 네. 이게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0년 1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겁니다. 지난 2016년 2분기부터 줄곧 증가세를 이어왔었는데 이제 7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건데요. 네. 경기가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사실 나옵니다. 지난해 10월에 이제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길었잖아요. 네. 그때 최장 열흘까지도 쉴 수 있었는데 조업일 수가 1년 전보다 줄면서 제조업 국내 공급도 감소했다라는 게 통계청 설명입니다. 특히 국산 공급이 전년 동기 대비로 6.6% 감소했는데요. 반면에 수입 제조업 공급은 4.3% 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수입 점유비가 32.9%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로 2.4%포인트 상승한 거거든요. 네네.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 공급이 13% 줄어서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였는데 이거는 현대차 등이 이제 파업에 나서면서 생산의 일부 차질이 빚어졌던 게 가장 영향이 컸습니다. 네. 조업에서 줄어든 영향 때문이라서 심각하게 볼 건 없다라는 게 통계청 설명인데요. 지금 이제 경제 성장률도 그렇고 조금 돌아가는 사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밋빛 전망이 안 나오면 어떡할까 불안감을 만드는 게 하나 더 있네요. 자, 국내에 공급된 전자제품의 절반 이상이 수입품이라고요? 네, 같은 자료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네네. 지난해 전자제품 수입 점유율 보니까 57.7%를 기록했습니다. 바로 전년도에 49%였는데 이제 이 비중 자체가 2010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고요. 비율이 절반을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분기별로 봐도 지난해 4분기 수입 전자제품 비중이 60.2% 기록해서 역대 최고로 보였는데요. 네. 이 중국산 전자제품의 공세가 상당했습니다. 이 중국 전자제품이 44.2%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이 아세안이 21.6%, 기타 12.8%, 일본이 9.8% 이런 순서였습니다. 주변에 보면 뭐 샤오미나 하이얼 제품들 사는 분들 좀 보이는데요. 네. 예전에 이제 이 중국산 전자제품이 뭐 좀 저가 싸구려 이미지였는데 뭐 일단 좀 써보니까 괜찮네, 뭐 가성비 좋네 이러면서 간단한 전자제품은 좀 중국 제품들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저소득층이나 저신용자들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망 대출 한번 소개를 했는데 이제 출시 앞두고 있네요. 네, 내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낮아지잖아요. 네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이제 대부업체들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한테는 대출을 안 해주겠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출이라는 게 갚지 않을 리스크가 높으면 그만큼 금리를 높여받아야 되는데 높게 못 받게 하니까 아예 안 해주겠다 뭐 이럴 수 있다는 건데요. 네. 그래서 기존에 대출받은 저소득자나 저신용자가 만기 연장의 어려움을 겪을 것에 대비해서 일종의 이제 갈아타기용 대출인 안전망 대출을 출시한 건데요. 네. 여기서 저소득자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저신용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남은 대출자가 2천만 원 한도로 10년 이내에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한 조건으로 빌릴 수 있는데요. 네. 성실하게 상환하면 이제 통상적인 정책 서민금융 금리 수준이 10.5%에 도달할 때까지 6개월마다 금리를 1%포인트씩 낮춰줍니다. 이 대출을 이용하실 분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자산관리공사 방문하시면 됩니다. 예. 자, 연봉 격차. 이 연봉제라는 이름 자체도 능력에 따라 돈을 주겠다 이런 건데 실제로는 좀 다른 이유 때문에 연봉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네요. 네, 뭐 누구는 억대 연봉 받는다 이러면 일단 부럽다 그러면서도 그렇죠. 그 사람 능력인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오늘 한국은행이 낸 자료를 보니까 임금 불평등 확대가 근로자 개개인의 학력이나 경력 같은 것보다는 사업체 규모, 그러니까 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이런 거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이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20세 이상 60세 이하 상용 근로자 약 660만 명, 그리고 기업 약 79만 개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인데요. 네. 노동 수요측 요인에 따른 임금 불평등은 계속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요측 요인 중에서도 기업이 영위하는 산업보다는 기업의 규모가 이 임금 불평등 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아, 네. 이게 이제 1994년부터 2015년 임금 불평등 확대분을 뭐 100%로 본다면 네. 산업 간 임금 격차의 기여도는 11.33%포인트였는데 산업에다가 사업체 규모까지 고려하면 이 확대 기여도가 44.03%포인트로 커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값의 차이가 32.7%포인트인데요. 이게 바로 사업체 규모에 의한 임금 불평등도 상승분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늘어난 것은 이제 성과급 차이 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대기업이 성과급을 더 많이 지급한 것은 이게 사실 노동 생산성이 개선됐다기보다는 대기업이 이제 성과를 좀 더 적극적으로 근로자와 공유한 역량이 컸습니다. 예, 대기업은 성과를 더 많이 줘서 근로자들의 연봉이 높습니다. 이 기업에 따른 차이다. 능력의 차이는 아니다. 좀 씁쓸한 뉴스네요. 오늘의 톱 뉴스는 뭡니까? 가상화폐 급락하다 반등하고 뭐 이러긴 했는데요. 네. 이제 뭐 최근에 급락하는 과정에서 여기저기 곡소리가 좀 많이 났었죠. 뭐 조금 전에도 뉴스 보니까 이제 가상화폐 투자했던 회사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뭐 네. 이런 좀 비보도 좀 들리기도 하는데요. 뭐 배경이야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워낙 이제 급등량이 큰 뭐 자산인 만큼 투자에 좀 신경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투자자 개인의 조심 또 주의 이런 것들도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도 드네요.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광고 보다 보면 이런 문구 나옵니다. 내 아이에게만큼은 소중한 내 아이를 위해서. 육아용품에 흔히 써있는 문구인데요. 실제로 부모들은 가격보다는 품질과 안전을 더 따집니다. 아이들이 어리고 또 여려서 그렇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비쌉니다. 출산을 기피하는 여러 이유로 양육비와 양육 부담을 꼽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와닿지 않죠. 양육비, 양육 부담 뭐 돈 드는 거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가 지수를 통해서 비교해봤더니 왜 힘든지에 대한 이유가
조금 설명됩니다. 체계적으로 좀 경제적 부담을 설명해냈는데요. 육아 물가 지수 연구가 지난해 말 발표됐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소비자 물가가 2% 정도 올랐다고 생각했을 때 육아 관련된 물가는 최고 12%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6배 차입니다. 이 정도면 아이 키우는데 참 돈 때문에 걱정이다라는 말 나올 수 있겠죠. 관련 연구보고서 작성한 국무총리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 김나영 박사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 좀 낯설기도 합니다. 저희가 여름에 뭐 과실 채소 가격 올라갈 때 뭐 신선지수 이런 얘기는 해봤지만 육아 물가 지수는 좀 낯선데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어떤 개념인가요? 네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지수입니다. 해당 지수는 저희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13년부터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보고하고 있는 지수인데요. 아, 네. 네,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조하는 그 영유아 가구 고유의 육아 물가 지수를 산출해서 네네. 이 육아 지원 정책 목적을 보다 현실화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소비자 물가 관리 정책에도 기여하고자 작성하게 된 지수입니다. 예, 사실은 이 일반적으로 뭐 수백 개의 물품을 놓고서 조사하는 물가와는 좀 다른 상황이죠. 아이를 키우는 집들은 그런 것들을 좀 배려해야 실질적 도움이 된다.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요. 어떻게 연구가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또 자체 개발하셨다고 하는데 오늘 또 기사화가 돼서 관심을 모으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연구된 건가요? 네, 사실 뭐 길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네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다소 다른 연구 보고와는 달리 지수 자체를 산출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정책 자체를 분석하기보다는 이 연구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연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네네. 네, 보통 다들 알고 계시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와 마찬가지로 영유아 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이 가구들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에 대한 가격 조사를 실시해서 가중치를 둬서 지수를 산출하는 연구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나 방법 등이 2013년 1차로 조사가 된 이후에 다소 조금씩 변화가 되어 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예를 들자면 지수 산출 초기에는 조사 대상 지역을 서울 지역으로 한정했지만 2017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조사한다든가 또 가중치를 또 2012년에 했던 것을 또 새로 개발을 해서 16년에 또 가중치를 새로 설립함으로써 소비 변화를 반영하고자 했고요. 네.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이 연구 자체 예산이나 이 시간적인 제약으로 계절적 요인 반영이 조금 이번 연도에는 덜 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이렇게 치밀하게 여러 가지 이 계절적 요인까지 본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굉장히 깊이 있는 연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략적으로 어떤 것들 조사되나요? 뭐 분유 이런 것들인가요? 네, 분유 일단 식료품 군으로도 또 조사가 돼서 분유나 우유, 치즈 같은 것도 조사를 하고요. 또 의류나 신발 같은 아동을 위한 그런 의류 부분도 조사를 하고 있고 네. 또 서비스, 육아 지원 서비스를 위한 여러 가지 뭐 학원이라든가 또 보육료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물가가 일반적인 물가 발표되는 것보다 6배 이상 높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제 좀 조사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수를 통해서 이제 기본적인 자료의 틀 자체의 역할도 있으시지만 실제 좀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실제로 6배 높나요? 사실 네, 6배가 이제 높게 나왔는데 그 작년 그 기준 그러니까 2017년 5월과 2016년 5월을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 칫솔이나 로션 등 같은 이런 그 기본적인 품목보다는 사실 좀 고가라고 볼 수 있는 침대나 유모차 이런 덩치가 크고 상대적으로 고가 내구재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큰 폭으로 일어나서 육아 물가 지수의 높은 상승을 초래한 것으로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 네. 이런 부분은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과거에 비해서 그 자녀 양육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그런 것들을 좀 물가 수준 상승을 견인을 했다고 보고요. 또 이런 그 질에 대한 뿐만 아니라 그 다양한 정보 교환 수단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 품목이 그냥 육아 재화나 서비스 이런 소비 트렌드를 다양하고 빠르게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승폭이 조금 높게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뭐 아이 낳아서 기르시는 분들이 뭐
애기 침대를 사거나 뭐 네. 해외 유럽에서 만든 무슨 유모차 이런 거 안 썼는데요. 네. 요즘은 전부 다 그런 것들을 쓰니까 말씀하신 네. 부분에서의 물가 인상률이 높았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좀 다르겠지만 이런 추세가 계속 좀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는가요? 전체적으로 한 13년부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전체적으로 상승세인 건지 등락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조금 이런 아까 말씀드린 칫솔이나 로션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등락이 보이는데 사실 네. 이런 내구재 같은 부분은 좀 상승률이 지속된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양육을 위한 소비 구조나 시장 움직임을 조금 적극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네. 그래야지만 이런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생나 이 관련 산업 유통에 대한 연구도 확장을 해서 좀 면밀히 들여다봐서 물가 수준을 좀 안정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참 내수에 고민이 있으신데요, 정부도. 네. 이렇게 아이를 위해서는 돈을 쓰니까요, 부모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집행한다면 어떨까 이런 아쉬움도 있고.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육아 관련된 물가 지수가 나와 있거나 혹은 이런 물가가 우리나라처럼 좀 다른 물가에 비해서 많이 높게 올라가는 편인가요? 다른 국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이 육아 물가 지수처럼 분리를 해서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네. 다만 소비자 물가 지수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에도 육아 관련 품목을 선정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지수를 산출을 하는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산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연구에서 들여다봤더니 등락이 사실 심하기는 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호주나 영국 같은 경우는 의류 관련해서 굉장히 등락이 심하고 네. 그리고 육아 지원 서비스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 네. 우리나라 이런 흐름이 동떨어졌다고 보기는 크게 본다면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국가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거죠. 예. 하지만 또 아이들을 지원하는 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는 물론 선진국 기준입니다만 많지 네. 않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번 연구 보고서에서도 다루셨더라고요. 서론 부분에서 아이를 실제로 낳고 싶은 건 한 2명 정도인데 네. 사실 1명을 낳고 말거든요. 그 배경이 역시 육아할 때 드는 돈 부담이다. 네. 결국은 좀 지금 이런 지수까지 나왔으면은 정부의 지원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사실 포괄적이면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네.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도 이제 생애 전반을 고려해서 지원하려는 정책으로 이 패러다임을 계속해서 전환해 나가려는 움직임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는 매우 환영할 만한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앞으로도 이 보육의 공공성을 통해서 이 사회 책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을 해 나가서 이런 개별 가구 양육 부담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 여성 인력 활용 부분이랑 연결이 돼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대한 이러한 재논의도 좀 심도 있고 깊이 있게 좀 귀를 기울여서 의견을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보육의 공공성이라는 측면 사실 뭐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함께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얘기도 있고 그게 사실은 또 여성 인력들이 경제에 참여하면 뭐 여러 가지로 더 국가 경제라든지 경쟁력도 좋아지는 건 당연한 얘기겠죠. 네네. 자, 뭐 봤더니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끄덕끄덕 할 만합니다. 유모차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네. 비싸지고가 있는데 이거 말고 네네. 사실은 뭐 아이들 데리고 키즈 카페를 가거나 요즘 좀 트렌드가 달라졌잖아요. 이런 부분들 감안하면 사실 좀 더 부담스럽지 않나 이런 여론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물가지수 개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대표성을 가지는 품목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선정해서 산출하는 지수이기 때문에 개별 가구 각각의 선호를 다 바탕으로 해서 본다면은 지출 품목이 반영이 안 된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부담이 더 큰 가구도 분명히 있고요. 또 반대로 말한다면 적은 가구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1, 2년 전과는 다른 유형의 이런 놀이시설이라든가 네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장난감, 교재 교구 이런 것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육아 관련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다른 어느 물가 관리보다도 굉장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이 뭐 생애 주기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은 아이를 낳는 그 부모 세대가 사회적으로 좀 많이 이 돈을 가장 좀 활발하게 쓰면서 경제를 이끌어가는 또 내수의 중심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도미노처럼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앞서 말씀하신 보편적인 이제
복지 또 육아 네. 지원 이런 것도 좋지만 네. 결국 국민들 생각이 좀 같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네, 이 네. 육아를 바라보는 시각 또 저출산을 바라보는 시각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박사님께서 좀 제안해 주신다면 어떤 고민들을 좀 갖고 있어야 될까요? 사실 앞서 잠시 언급한 아동수당의 경우도 보편적 지원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양육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동수당 자체가 자녀 양육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서 아동 성장을 건강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같이 지금 인식이 그 전환의 이 터닝 포인트에 있는 경우에는 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게 되고 미래 인적 자원인 아동의 양육을 사회가 지원한다는 인식을 네. 이 아동 수당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면서 확산시킬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산업사회가 발전을 거듭할수록 어쩔 수 없이 자녀 질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는 건 그렇죠. 당연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질 제고를 위해서 개인의 노력이나 이 관심, 그러니까 개별 가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 국가나 사회 전반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런 자녀 질에 대한 높은 관심을 사실 남녀 구별 없이 양질의 인적 자원을 배출을 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성 인력을 과거보다는 더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여성 인력 활용 의미가 남녀 평등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네네. 양질의 노동력 활용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그런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남의 문제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이들 수당 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다른 나라, 다른 세계 아이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뛰어난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에게도 도움되는 게 아닐까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무총리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 김나영 박사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라디오 경제 김우성의 생생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자녀. 이 세 사람이 모두 위험합니다. 뭐가 위험하냐면요. 바로 불법 금융에 노출될 또 범죄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할 텐데요. 바로 세대별로 범죄가 일어나는 양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늘 강조해드리는 부분인데요. 오늘 이런 이야기 한 번 더 강조하면서 패턴들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경제수사대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전기영 수석조사역 전화로 연결합니다. 전 수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제가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자녀 모두가 조심해야 될 이라고 얘기했는데 연령별로 다르다는 거 저희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계속 좀 확인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대 청년들 역시 취업 관련 범죄 대상으로 노출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청년 실업률의 증가로 인해 취업이 간절한 20대 청년들이 취업 빙자 보이스피싱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주요 사기 수법은 취업 빙자 사기와 관련한 통장 가로채기 수법으로 네. 보이스피싱범이 취업을 빙자하여 급여계좌 등록, 출입증 발급 등을 명목으로 비밀번호를 포함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요구하여 이를 대포 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네네. 그 구체적인 피해 사례는 출입증 발급을 명목으로 카드 및 비밀번호를 요구하여 대포 통장으로 악용하는 사례인데요. 네네. 공공유통을 사칭한 사기범은 인터넷으로 취업 공고를 한 뒤에 지원자에게 합격되었다며 출입증 발급을 위한 카드와 출입시 지문 이외에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며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킥 서비스를 통해 보낼 것을 요구하였으며 네. 이때 사기범은 사전에 교육 일정 등을 공지하고 교육대 카드 등을 돌려주겠다고 안내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으며 이후 구직자의 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이를 대포 통장으로 사용한 뒤 잠적하여 피해를 입혔습니다. 네. 이러한 사기를 당하여 피해자가 대포 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게 되면 또 다른 가해자가 되어 신규 계좌 개설이 금지되고 전자금융 거래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타인에게 본인의 계좌 자체를 넘기는 것 자체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 취업을 빙자해서 어떤 유통회사에 합격하셨습니다. 자, 이제 신용카드와 뭐 혹은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이런 거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되시고요. 취업에 어려운 점을 악용한 이 범죄자들 꼭 잡혔으면 합니다. 같은 연령대 20, 30대 여성들은 뭐 지난번에도 다뤘지만 역시 사회 진출을 좀 빨리 한 편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갈취를 위한 어떤 정부 사칭형, 뭐 검찰, 금감원 사칭 이런 부분에 좀 취약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20, 30대 여성은 사회 진출이 빨라 결혼 자금 등 목돈을 모았을 가능성이 높아 네. 사기범들의 표적이 되기 쉽고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남성의 고압적인 위협에 쉽게 위축되는 등 전형적인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한편 스스로 전문직 사무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사기범이 수사기관, 금감원이라며 권위와 지식정보를 갖춘 것으로 포장할 경우 신뢰하는 경향이 높은 것도 한 영향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 주요 사기 수법을 보면 사기범은 가짜 검찰 사이트 등을 이용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융범죄 압수 현장에서 발견된 대포 통장 중 하나가 피해자의 것으로 확인되었고 동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현재 고소 고발된 상황이라고 협박 기만한 후 무혐의 입증을 위한 금융거래 조회를 위해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네. 현재 명의도용이 되어 있으니 모든 계좌의 자금을 국가안전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는 등 급박한 상황을 연출하여 대포 통장으로 이체를 유도하여 피해를 입힙니다. 예, 정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좀 더 똑똑하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더 잘 속아 넘어간다라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요. 또 이런 식의 급박한 어떤 국가기관을 빙자한 범죄 20, 30대 여성 가족이나 친구가 있으면 꼭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자, 반면에 이 부모의 세대는 역시 좀 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뭐 집 문제도 있을 거고 자녀 문제도 있을 건데 역시 대출 관련한 사기에 쉽게 넘어간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녀 교육비, 생활비 또는 사업자금 등 자금 수요가 많은 40, 50대 중장년층은 대출 빙자형 사기의 주요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대출 빙자형 사기는 실제 대출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피해를 인지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며 네. 피해 금액도 매우 큰 특징이 있는데 네. 그 주요 사기 수법으로 사기범은 대출 상담 알선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신용 등급 향상, 대출 보증료, 편법 대출 진행비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이체하게 한 후 이를 편취하며 네. 최근에는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우선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한다며 대출을 받도록 유인한 후 편취하는 등 사기 수법이 점점 진화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돈이 필요하거나 그런데도 대출이 잘 안 되는 분들 요즘 조금 있잖아요. 이런 분들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확인하고 업체 확인하시는 거 중요할 텐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자녀, 부모 얘기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입니다. 어르신들은 어떻게 보이스피싱 당하시는 건가요? 예, 어르신들은 은행 창구 거래가 다른 연령층보다 익숙하고 ATM기, 스마트 뱅킹 등 전자금융 거래가 취약하여 현금 수취형 보이스피싱 사기의 주요 표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피해는 사기범에 속아 자금을 송금했다 하더라도 은행에 즉시 지급 정지 등을 요청하면 송금한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으나 네. 이런 현금 수취형 사기는 피해자가 예금 등을 인출하여 사기범에게 직접 건네는 형태이므로 계좌 지급 정지 등의 방법을 통하여 피해금 인출을 방지할 수 없게 되어 피해금을 찾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네. 참 정말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이 대면 거래, 즉 얼굴을 보면 더 안심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아예 돈을 찾아서 갖고 있게 한 다음에 그걸 갈취합니다. 이건 뭐 기관이 나서서 당장 막을 수도 없는데 연령대별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다양한데 좀 유의할 점들 한번 짧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20대 예. 어떤가요? 네. 예, 20대가 취업빙자 사기에 속아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전락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네. 물세관 업체가 직접 방문하여 정상적인 업체인지 꼼꼼히 확인해 보여야 하며 네. 그 지급 등을 위해 계좌 정보를 요청할 경우 급여가 입금될 본인 명의의 계좌 번호만 알려주며 정상적인 회사라면 절대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체크카드 및 핸드폰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것을 요구할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 자 이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체크카드, 핸드폰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본인도 피해본다는 거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요.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여성들은 검찰 등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의 이체를 요구하거나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전화를 받았을 경우 해당 기관의 공신력 있는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좀 확인하시고요. 또 중장년층, 노년층에 대한 예방법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확인이 철저하게 필요하다는 것 강조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전기영 수석조사역이었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까지도 이 추위가 가시지 않는데요. 아유, 이제 좀 지겹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만큼 또 봄이 더 빨리 다가오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겨울이 추울수록 봄은 더 가깝다고 하죠. 5994님은 커피 이야기 해주셨는데 의견 감사드리고요. 7292님, 너무 북한 위주로 북한 정부 혹은 북한 당국에 좀 쩔쩔매는 것 아닙니까? 평창올림픽 좀 자신감 있게 우리 정부가 끌고 갔으면 합니다라는 의견 주셨네요. 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7934님은요. 한마음 한뜻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좀 세계인들한테 자랑하고 싶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7934님께 저희가 원마운트 스노우파크 티켓 동계올림픽이니까요.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